65세 말순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며느리의 손에 말이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며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 서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에서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뻗은 이유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집과 땅을 넘겨달라고 애원했지만 과연 그 돈이 정말 병원비로 쓰여졌을까요? 가족을 가장한 배신자의 정체와 탐욕에 눈먼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한옥 한 채가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말수는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말순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건 오직 하나, 바로 아들 준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순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끝이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구부정해진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해온 흔적이었죠. 아들 준호는 42살이 되어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말순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품에 안기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의 아내 서유는 39살로 도시에서 자라난 세련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죠. 화려한 말솜씨와 상냥한 미소로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서유는 곧 효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서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말순 앞에서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과 땅 그리고 말순이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모든 것을 탐내는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죠. 말순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모르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흐뭇했고 손자라도 하나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지내왔거든요. 이른 저녁 말순은 부엌에서 준호와 서윤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텃밭에서 키운 싱싱한 나물들이 소담스럽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아, 이상하다.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니. 말순은 방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 준호를 불렀습니다. 놀란 준호와 서윤은 급히 말순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병이었거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 거기에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말수는 병상에 누워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이런 큰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거든요. 서윤은 병실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겨야 해요. 준호가 의아해하자 서윤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집과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는 나이가 많으셔서 대출이 어려울 거예요. 며칠 뒤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말순의 조카들과 시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 요즘 시대의 나이 많은 분 명의로는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서윤이가 그동안 얼마나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믿고 맡겨도 될 거야. 친척들의 말에 힘을 얻은 준호도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며느리 명의로 넘긴다는 것이 내심 불안하기는 했지만 당장 수술비가 급했고 아들과 친척들 모두가 그러라고 하니 거부하기 어려웠죠. 결국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서윤아, 너만 믿는다. 서윤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다 해결할게요. 며칠 뒤 등기소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순이 평생 살아온 한옥과 넓은 논밭,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땅까지 모두 서윤의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죠. 서류상으로는 이제 서윤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며느리의 이름만 적혀 있는 서류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말순은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병원비를 해결한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말순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큰 방은 저희가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지내시면 되죠? 어차피 혼자 쓰시기엔 큰 방이 너무 넓잖아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살아온 안방에서 쫓겨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말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의외로 단호했죠. 어머니, 이제 집이 제 명의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주인이니까 큰 방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했지만 결국 서윤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결국 말순은 집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간신히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평생 모아온 가구들과 살림살이도 대부분 치워야 했습니다. 서윤은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보기 안 좋다며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말순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자식을 믿었는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언젠간 다시 돌려주겠지. 일시적인 거야. 말순은 애써 희망을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순의 자리는 따로 마련되었고 집안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줄어들었죠. 이제 정말로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수는 서윤이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말순이 다가가 물어보니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대출 받았어요. 어머니 집과 땅을 담보로 해서요. 얼마나 받았는데? 말순의 질문에 서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좀 많이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며칠 뒤 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받은 대출금이 무려 몇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병원비로는 턱없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서윤의 행동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비싼 옷들로 옷장을 채워나갔죠. 화장품도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좀 여유가 생겼나 보네. 말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워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서윤이 자주 외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죠.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물어봐도 서윤은 스트레스 풀러 간다며 대충 둘러댔고 준호도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우연히 서윤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나 이제 돈 생겼어. 강남에서 만날까?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교성스럽고 들뜬 기분이었죠. 집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4명이니까.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말순이 서윤에게 물어보니 서윤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어려운 거예요.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독촉 전화는 더욱 잦아졌고 급기야 은행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서윤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자라도 꼬박꼬박 갚자. 내 집이 없어지면 우리 모두 갈 곳이 없어진다. 하지만 서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결국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공고가 나붙었고 말순이 평생 살아온 집과 땅이 법원 경매에 올라간 것이었죠. 법원에서 온 직원들이 집 곳곳을 사진 찍고 측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집이 정말 남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서윤의 행방이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나붙은 바로 그날부터 서윤은 집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준호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윤은 그동안 강남에서 내연남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친척들이 상황을 알고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일이. 서윤이를 너무 믿었나 보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말순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며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가장 힘든 건 아들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찾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왜 그렇게 쉽게 재산을 넘겨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잖니. 서윤이를 믿어보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책임을 회피했죠. 그래도 엄마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경매일이 다가오자 말순은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정해지면 즉시 명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말순은 짐을 꾸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가재도구들, 남편과 함께 썼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말순은 시내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화장실과 부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써야 했습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아온 말순에게는 감옥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좁은 침대에 누워 오열했습니다. 내 전 재산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60몇 년을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말순이 고시원에서 절망에 빠져 지내고 있을 무렵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장인 민철이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었죠. 민철은 마을 일로 읍내에 나갔다가 카페에서 서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응, 이젠 그 늙은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빚은 내가 안 갚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내 손에는 없어.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 민철은 깜짝 놀라 서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평소에 보던 그 며느리가 맞았거든요. 민철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그 바보들은 내가 효부인 줄 알고 있어. 눈물 좀 흘리니까 다들 속아 넘어가더라고. 서윤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해외로 튀면 돼. 녹음을 마친 민철은 곧바로 말순의 조카이자 변호사인 영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석은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그동안 고향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었죠. 하지만 민철의 전화를 받고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장님, 녹음 파일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등기 관련 서류들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영석은 밤새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등기 이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무엇보다 위임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석이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말순의 서명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등기 이전 당시 말순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과 서류 작성 일자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더욱 결정적인 건 대출 과정에서도 말순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석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서윤의 행적도 파악했습니다. 서윤이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내연남과 함께 지내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기록들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어요. 명품 쇼핑과 고급 레스토랑 이용 기록만 봐도 병원비를 위해 대출받았다는 서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석은 말순을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모, 이제 희망이 있어요. 서윤이 사기와 강박으로 재산을 가로챈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이냐?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이냐? 영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말수는 영석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고 서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자꾸 뜯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윤은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고 눈물까지 글썽거렸죠.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다니. 하지만 영석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먼저 민철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어요. 이젠 그 늙은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빚은 내가 안 갚으면 그만이지. 서윤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석은 차분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죠. 위조된 위임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말순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서류 작성 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원고가 수술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영석의 설명이 계속되자 서윤의 변호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비해온 변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결정타는 서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석은 대출금을 받은 직후부터 서윤이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강남의 고급 호텔, 명품 쇼핑, 그리고 내연남과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까지. 이것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의 행동입니까? 영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윤은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증여계약 및 담보 설정은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는 즉시 중단하고 모든 재산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법정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말순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법정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죠. 내연남도 이미 연락을 끊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법적 처벌뿐이었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말순의 집과 땅은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되고 모든 등기가 원상회복되자 말순은 오랜만에 자신의 집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고시원의 답답한 공간에서 지내며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씩 거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준호는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뒤에야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말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서윤이를 너무 믿었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죠.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인입니다. 말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자식이었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돌려받았지만 내 효심은 이미 사라졌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더욱 격하게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도 내 길을 갈 테니까. 그날 이후 준호는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서윤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사기죄로 고발당한 서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말수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이장 민철은 내가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말수는 마당에서 큰 솥에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양파와 파를 넣고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었어요.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모여든 동네 사람들에게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장님도 드세요. 민철 씨 덕분에 이 집에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말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말순의 모습에서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라는 걸, 거짓 눈물로는 결국 자신만 무너뜨린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말순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가족인 이웃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갈 작정이었어요. 말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족 내 재산 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효부로 보이던 서윤의 거짓된 모습과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간 가족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을 시사하죠. 진정한 효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며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재산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절차와 신중한 판단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짓 눈물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건 가족의 진심과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